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이자 주저죠. 그러니까 니체가 자신의 철학적 기획, 즉 이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 가능한 그런 철학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죠. 그 야심찬 계획이 이 책 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디오니소스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인 이버맨시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니체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먼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책은 니체 철학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니체 철학을 위한 안내서나 입문서는 아닌데 보통은 안내서나 입문서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니체 스스로도 이 책이 사람들에게 쉽게 읽혀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뭐 이미 썼으니. 그래서 니체를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니체 철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은 니체 철학을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다른 책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읽으시라 그렇게 권하는 책입니다. 네, 사실 동서양의 고전들은 일종의 보물창고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과 어떠한 의도나 그런 접근 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도 있고 뭐 황금을 찾는 사람도 계시고 혹은 뭐 소금을 얻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게 우리 동서양의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천 년 동안 계속 인류 전체가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니체의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보물 광산, 보물 창고 같은 그런 책이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독자가 그 책과 그 책을 쓴 니체를 직접 만나는 게 좋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주석을 달게 되면 그런 직접 만나는 그런 것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석 없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읽어봐라. 사실 그렇게 권하는 것이 원전이고 이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가 안 간다.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체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독자의 창의적인 해석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가이드라인 요 정도의 주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책을 보시고 이건 나중에 다시 버려버리시면 되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올라가고 나선 사다리를 치워버려도 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주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석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지는 못했어요. 한 400개 정도, 400개, 450개 이 정도가 이제 주석이 달려 있을 텐데 그야말로 최소한의 주석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석이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사다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니체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일 테니까요. 아마 니체 철학을 대변하는 자라투스트라의 말이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문장인데요.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 하나의 중심은 없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를 붙여보면 하나의 중심은 없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이 말을 니체가 나중에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 필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꼭 거기에 그렇게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니체가 자기의 철학은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길가에 있는 아주 작은 풀 한 송이, 한 뿌리, 또 꽃 한 송이, 우리 인간들 모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해줬던 것이 니체의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라투스트라의 언어로는 하나의 중심은 없고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보라의 언어로는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이
니체의 이런 드루소스 긍정의 철학을 문학적인 문체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독일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독일어로 정평이 나 있어요. 이제 그만큼 문체가 아주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문체를 이 번역을 하면서 다 담아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하는데도 번역하고 나면 그 니체의 그 뉘앙스가 잘 담기지를 않아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참 힘들었고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미숙함에 대한, 개인적 한계에 대한 어떤 부족함에 대한 그런 자책도 많이 하고 머리도 몇 번 막 지어박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거든요. 아, 그때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꿈도 꾸고 그러는데 제가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왜 번역하려고 해서 이 고통을 내 스스로 자초했나? 자, 그러면서 자책도 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하고 나서도 안타깝고 부족하고 미진한 거에 대한 뒷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쭤보세요.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냐?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거대한 에픽 드라마거든요. 서사 드라마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가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서사 드라마예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경험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내용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전개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보통 우리 드라마라면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중간에 2부, 3부 건너뛰고 4부 먼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일 끝에 먼저 보고 재밌겠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우리 TV 드라마 그렇게 감상들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도 당신이 재미있게 흥미있는 그런 주제로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뒤부터 읽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게 자라투스트라의 여정을 따라서 이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이 스토리를 쫙 쫓아가서 보시는 것도 남다른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방식으로 읽으시든지 간에 서설은 제일 먼저 보시라는 거.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의 서설이라고 원래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1부부터 4부까지에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스케치가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요약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설은 먼저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재밌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4부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4부는 드라마가 보여줄 수 있는 온갖 장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승전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그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거기에 뭐 서스펜스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부분 끝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이제 마감되는 그 약간의 여운이 있는 그 마감까지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구성상의 그런 특징 외에도 철학 내용으로도 니체 스스로 이 4부를 신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그리스도교 신과의 그런 대결 장면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결 장면도 있고 그 외에도 신처럼 여겨져 왔던 서양의 어떤 가치 체계들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대결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치 본인 스스로가 니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4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부가 한동안 자라투스트라 전문가들, 연구자들 틈에서는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엑스트라다, 전체에 속하는 정당한 한 부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4부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라투스트라 그러면 1, 2, 3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4부는 거의 언급이 안 됐었는데요. 사실 이 4부는 이 책의 정당한 부고 그리고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니체가 여기서 새로운 철학적인 사유를 새로 제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부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전개시키는 이 정도의 내용이고요. 4부를 읽어보시면 니체라는 사람이 드라마를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니체의 앞에서의 철학적 사유가 몇 년쯤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는구나, 그런 것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4부는 1885년에 나왔고요. 1부는 1883년에 나왔으니까 한 2년 정도 터울이 있는 거죠. 1부부터 4부까지 그 기간은. 그러니까 2년 정도면은 생각이 조금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부 강추, 4부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니체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책은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또 미래의 성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한 자아자찬을 하나 더 하는데 진리의 보고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또 전무후무한 자아자찬을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니체는 이 책에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이버맨시라고 불렀죠. 그 이버맨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 거다 라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버맨시는 사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면 육체의 건강도 포함해서 총체적인 건강을 생각을 하고, 니체도 마찬가지인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썼을 당시에는 일단은 니체에게 중요한 건 정신의 건강성이었어요. 이버맨시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 이 책에 나타난 이버맨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 혹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거니까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니체 자신의 생각에 의하면 서양의 온갖 정신사가 결국 인류, 서양 사람들을 이제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로운 어떤 것을 제시해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 이런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권하는 대로 살면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나가 다 20세기 사람이든 당대 19세기 사람이든 21세기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가 다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책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별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 책이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졌었대요. 또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치체계, 그다음에 사유 프레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니네들은 건강하지 않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병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대에는 완전히 냉담과 외면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책은 당대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 이 사람이 보라 라고 하는 책에서도 똑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은 100년 후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 100년 후가 되어야 니체라는 철학자를 무덤에서부터 부활시키는 교수들도 나올 거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철저하게 니체 시선으로는 당대의 책이 아니라 미래의 책, 또 미래를 열어주는 책, 또 미래의 하나의 계시를 주는 책,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거의 예언처럼 적중했죠. 이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현대에서는 거의 최고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예언을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혹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하자면 있을까요? 네. 건강한 사람이 부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노래.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체 철학의 큰 기획, 이 세상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해주는 철학이었잖아요. 큰 그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즉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노래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이버맨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그런 책이죠.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를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건강 그러면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신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정신이 아프면 우리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하듯이 정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의 건강성을 염려해서 철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철학자가 바로 니체죠. 사실 철학이나 철학자가 무슨 건강 같은 거에 신경 쓰냐, 뭐 철학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니체는 생각이 다릅니다. 철학은, 그리고 철학자는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삶의 문제에 뭔가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니체는 철학의 소명을 봅니다. 그 삶의 문제 중에서 니체는 건강의 문제를 건드린 거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총체적 건강을 고심을 하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일단은 정신의 건강성을 먼저 유념을 하는 거죠. 이게 철학 아니겠어요? 네, 철학이 인간의 문제, 인간 삶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현학이겠죠. 네, 니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